그렇죠.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말 많이 쓰긴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황당한 정책이에요. 이제 몇십 년간 걸쳤던 디플레이션으로부터 확실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은 게 아니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한방의 이윤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 홍기빈 소장 모시고 일본 경제 근황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최근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폐기한다. 예. 그리고 금리를 올렸어요. 저는 8년 동안 마이너스 예. 금리를 유지해 왔다라는 게 더 신기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그게 그렇죠. 가능했을까요? 그렇죠.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말 많이 쓰긴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황당한 정책이에요. 뭐냐면은 은행들이 보통 네. 중앙은행에 이렇게 예금 잔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이너스 금리는요. 은행 너희들 여기 중앙은행에 돈 쌓아두지 말고 빨리 가서 대출해줘라. 중앙은행에 계속 돈을 예치해놓고 있으면은 벌금을 매기겠다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이고 일본이 2010년대 들어와서 저 아베 신조라고 하는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총리를 할 적에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이 팽창 정책을 썼거든요. 세계 화살. 그렇죠. 네. 그 일환으로 들어온 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됐을 때도 말이 많았고 전 세계적으로 네. 이게 뭐 말이 되는 거냐. 뭐 나중에는 유럽이든 미국이든 이 비슷하게 가는 추세가 있었습니다만은 예. 상당히 특이한 정책인데 이번에 결국 이 정리를 하게 된 거죠. 8년 만에. 잃어버린 20년, 30년, 뭐 잃어버린 게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의 눈에서 봤을 때는 잃어버린 20년, 30년이겠죠. 예.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금리를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폐기했다라는 거는 뭔가 일본 경제에 지금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어떤 판단이 섰길래 지금 금리를 올렸다고 보세요? 상당히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신호들이 있는 것인데요. 일본이 지금 잃어버린 20년이다, 30년이다라고 얘기할 적에 이게 거시경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계속적인 디플레이션의 경향이었어요. 네. 디플레이션은 계속 물가가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러다가 최근에 인플레이션 경향으로의 이 반전의 조짐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은 2%를 목표 인플레이션으로 잡아놨는데 지금 여러 부침을 겪다가 결국 2% 이상의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나타날 것 같다. 네.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도 상당히 올라갈 것 같다라고 예. 하는 조짐이 생기니까 드디어 이제 몇십 년간 걸쳤던 디플레이션으로부터 확실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은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지금 일본 중앙은행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요? 예. 그러면 당연히 서비스 물가도 오르겠죠. 돈을 그렇죠. 많이 쓸 테니까. 예. 그러면 기업들이 더 자신 있게 투자도 할 수 있고 이런 그렇습니다. 어떤 선순환이 만들어졌다라는 판단. 이제 금리 올려도 되겠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을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유가 있는데 지금 요즘 우리가 인플레 때문에 하도 고생을 하니까는 그걸 잊어먹고 있는데 네. 디플레이션이 기업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두려워요. 왜냐하면 물가가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니까 네. 자기들이 똑같이 생산하고 똑같이 판매한다 하더라도 수익이 확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 숫자가 줄어드니까. 기업이 이렇게 되면 위축이 돼서 임금을 올려주지도 못하게 되고 네. 임금이 올라가지 않으면 수요가 늘지도 않게 되니까 예. 다시 물가가 또 떨어지는 악순환고리가 형성이 되는 게 지난 몇십 년간의 일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0년대에 이 아베 신조 총리가 있을 때부터 이걸 리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야 한다. 리플레이션은 그럼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물가를 먼저 올려야 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를 같은 걸 해가지고 돈을 풍부하게 풀고 재정 팽창도 풍족하게 해가지고 네. 경기를 부양시켜서 물가를 일단 띄운다. 그럼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이 자신감을 가져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사태는 안 일어날 테니까 자신감을 가진 상태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줍니다. 그럼 임금이 올라가면은 노동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구매력이 늘어나니까 네. 수요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다시 물가가 오르게 되니까 아까 말한 악순환의 구조가 선순환의 구조로 바뀔 것이다. 예. 이게 리플레이션의 논리인데 지금 그 리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일마 자신감, 네. 희망 같은 것을 가지게 된 그렇군요. 거죠. 일본하고는 우리가 사실 가위바위보도 치면 안 되는 나라라서 임금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예. 건데 2002년 월드컵 당시만 해도 우리하고 일본하고 임금 격차가 2배 정도 그렇죠. 났단 말이에요. 예. 지금 그게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아주 극명한 예인데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두 배보다 더 차이가 벌어지고 그랬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듯이 그 디플레이션의 경향이 계속 있으니까 이 겁이 나서 기업들이 임금을 올리지 그렇겠죠.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일본 임금 수준이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이 상상이 되십니까? 20년 동안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게요. 그래서 임금 변화율의 추이를 보면은 오히려 임금이 깎이는 해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대기업 임금 수준이랑 일본의 대기업 임금 수준이랑 비슷하거나 예. 오히려 우리나라가 조금 높은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한 5% 올리는 걸로 예, 일본 그렇습니다. 노조에서. 네. 지난 3월 16일에 그 일본의 그 기업 그 집단 그 단체 협상, 일본의 가장 큰 노조가 이제 렌고라고 있는데 주로 대기업 위주의 이제 기업별 노조입니다. 산별 노조가 아니죠, 일본은. 산별이 아닙니다. 렌고는. 그래서 이 렌고랑 일본의 대기업들하고 이번에 임금 협상을 했는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 일본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는 속이 탔어요. 왜냐하면은 물가는 드디어 오르기 시작하는데 네. 임금이 오르지 않고 막 또 오히려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정부에서 노사 양쪽을 불러다가 제발 그 내년에는 임금 좀 올려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3월 16일 발표를 보니까 드디어 렌고하고 대기업들하고 올해 5.78% 임금 인상을 합의했다. 이런 네. 소식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본의 금리에 대해서는 좀 한동안 신경 끄고 살았잖아요. 미국 네. 금리만 관심이 있었지. 그렇죠. 근데 다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는 그러면 그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면 그동안 엔저라는 그 현상 때문에 예. 일본 여행도 좀 맘 놓고 편하게 가고 그렇죠. 했는데 예.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엔화도 가치가 같이 올라갈 것인가? 물론 금리하고 환율이 직접적으로 1대1 관계는 아니에요. 워낙 네. 중간에 매개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근데 통상적으로는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리 올라가면 엔화 올라갈 거라고. 근데 최근에 보니까 엔화 별로 움직임이 없어서 이건 또 예. 왜 그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을 우리가 잘 읽을 필요가 있는데 일본이 비록 마이너스 금리를 철회하긴 했으나 당분간 금리를 더 올리지 않을 것이다. 저금리를 계속 갈 것이고 예. 옌 캐리 트레이드 정책도 계속 트레이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 금리를 오히려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네. 그래서 엔화의 가격도 엔화의 가치도 계속 떨어지거나 네. 똑같이 유지거나 지금 보니까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계속 떨어지고 그다음에 금리가 치솟지 않을까. 일본의 그 국채 장기 금리가 국채 금리? 장기 네. 국채 금리가 치솟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지금 치솟지 않고 멈추거나 오히려 내려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는 YCC라고 해서 정부가 억지로 누르는 그 정책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폐기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는 폐기되는데요. 네. 요걸 시작한 것이 지난 2016년입니다. 예. 2016년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하게 되니까 요 일드 커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드 커브가 마이너스 금리로 하게 되면 너무 위로 치솟게 되면은 황당할 수가 있으니까 네. 일본 정부에서 그러니까 일드 커브 컨트롤 YCC 요거의 준말인데요. 일정 이상 그 장기 국채의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는 네. 정부가 국채를 매입해 가지고 이 금리를 조절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금리 조절 정책을 표방을 했었던 건데 예. 요번에 이제 더 이상 그거 안 하겠다고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요번 일본의 정책이 그렇게 뭐 본격적으로 금리를 쫙 올리겠다는 정책이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린 리플레이션 정책의 연속이다 이렇게 읽고 있기 때문에 비록 YCC는 없앴지만 일본 중앙은행은 당분간 국채 매입을 계속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일본이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릴 거다라고 보는 시각 중에 하나가 예. 말씀하신 대로 일본 중앙은행이 워낙 그 국채를 많이 갖고 예. 있기 때문에 이거 금리 올렸다가는 이자를 감당 못하지 않을까. 그리고 예, 또 그렇습니다. 일본은 또 정부 부채가 한 300% 되잖아요, 비율이. 그렇습니다. 예. 이거 자멸의 길이다, 금리 인상은. 예.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은 뭐 주지하다시피 전 세계에서 정부 그 GDP 대비로 그 정부 국채 비율이 가장 큰 나라거든요. 네. 여기서 금리가 지나치게 오르게 되면은 그 자본 조달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죠. 예. 그러면 당분간은 엔저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 약해질 가능성을 봐야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이게 도비시하다 그러니까는 비둘기파 같은 발언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네. 일본 중앙이 금리를 비록 마이너스 금리를 폐기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태도는 아까 본 대로 리플레이션 정책을 계속하는 거고 비둘기적인 태도를 당분간 견제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일반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엔저가 끝나고 엔저가 좀 엔고로 가야 상대적으로 원화가 약세가 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물건 팔았을 때 더 많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렇죠. 태산성이 좋아지는 측면인데 그거는 좀 기대하기는 어렵겠네요. 이런 건 항상 두고 봐야 되는 거니까 네. 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격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엔화 가치가 좀 올라갔으면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저 수출 가격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일이 항상 그렇듯이 다른 쪽 측면도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이번에 그 시장 쪽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졌던 문제 하나가 이 엔캐리 트레이드인데요. 네. 일본하고 미국하고의 금리 차가 크게 벌어진 거는 이 마이너스 금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게 계속됐거든요. 90년대부터.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엔화가 쌀 때 사서 그거를 달러로 바꿔서 재투자한 다음에 예. 나중에 엔화가 강세됐을 때 팔아서 투자 수익 먹고 환차익 먹고. 예, 비슷하죠. 환율도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금리인데 일본이 워낙 금리가 낮으니까 돈 꾸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엔화로 꾼 다음에 이 엔화로 달러를 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나라든 금융적으로 투자를 하고 자산을 구입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엔화로 유동성을 구해서 그걸 달러로 바꿔가지고 투자를 한다 이런 네.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풀리는 달러가 중국이나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일본이 만에 하나 그 금리를 인상시키는 정책을 계속할 경우에는 예. 일본하고 미국하고의 금리 차가 줄어들게 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은 중국이나 미국, 우리나라는 기왕에 들어와 있었던 엔캐리 트레이드의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자본 유출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어서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예측을 하는 거는 시장에서 보기에는 엔캐리 트레이드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이 일본의 금리가 이렇게 계속 달러와의 차이를 줄이면서 올라가는 일은 당분간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끝내고 네. 다시 그 찬란했던 80년대 그 영광의 시절을 되찾는 겁니까? 우선 뭐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아직은 이른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본 중앙은행이 아까 지금 쭉 말씀드린 대로 비둘기 같은 태도를 지금 견지하는 이유가 네. 관건은 지금 요번에 인플레이션은 2%를 넘게 도달을 했는데 그리고 임금 인상이 지금 5.78%가 된다고 하는데 네. 이게 과연 소비의 증가로 나타나서 기대 인플레이션의 증가로까지 이렇게 하나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줄 것이냐. 예. 요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자신감이 확실히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이렇게 섣불리 빨리 올렸다가는 오히려 이 불씨를 다 꺼버릴 수도 있으니까 당분간은 지금의 임금 인상이 과연 물가 이 소비의 팽창과 물가 인상의 선순환 고리로 이어질지를 당분간 좀 봐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80년대로 되돌아가는 일이 가능할 것이냐. 80년대 상황을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건 이제 그 당시에 그 미국 그 레이건 대통령하고의 그 이 플라자 네. 협상이라든가 과도한 엔화 가치의 조정 등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일들이 있어가지고 예. 과도하게 일본 경제가 버블에 들어갔을 때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일본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80년대로 들어가는 건 아닐 것이고 네. 일단 이 몇십 년 이어졌던 이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게 지금 당면한 네. 관심사일 근데 거예요. 우리가 결코 일본을 또 만만하게 볼 수가 없는 게 중국 다음으로 달러를 가장 많이 갖고 그럼요. 있는 나라기도 하고 지금은 뭐 우리가 반도체를 일본보다 더 앞서간다고는 하지만 이게 흔한 말로 썩어도 준치라고 일본이 갖고 그럼요. 있는 그런 넘사벽 기술이 있잖아요. 또 무슨 워낙 물론입니다. 또 이 소부장 기업들이 강하고.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우리가 좀 경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바뀌고 있는 게 지금 반도체를 둘러싼 가치 사슬 바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소재, 부품, 장비에서는 일본이 그 분명한 우위를 가지고 있고 분업 구조에서의 어떤 특화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본 사람들이 일본 경제가 망했다라는 흔히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렇게 간단한 경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인구가 일단 있기 때문에 예. 내수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수출이 잘 안 되거나 이게 디플레 조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망하거나 그러는 경제는 아니다라는 점 네.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언론에서는 크게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소니의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추월했다라는 거. 그것도 예. 좀 의미 있는 신호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한국에 있는 큰 기업들 경우에는 재벌이라든가 이 오너들이 있기 때문에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과감한 혁신을 하는 게 가능하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그 대기업들 중에는요, 주주가 애매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장회라고 하는데, 예. 주식을 서로 돌려서 가지고 있어요. 일본 말로는 이제 소고 모찌아이라고 하는데, 주주 소멸 정책.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크로스 쉐어 홀딩이라고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말하면은 A사, B사, C사가 서로가 서로의 주식을 나눠 가지고 소유주를 없애버리는 그런 정책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은 그 오너가 분명치 않으니까 어떤 분명한 과감한 혁신이라든가 과감한 정책 같은 걸 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렇겠네요. 예. 지금 말씀하신 소니만 하더라도 그게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전 세계를 흔들던 기업 아닙니까? 소니 워크맨 다 하나씩 그럼요. 갖고 있었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이런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 이 빠른 기술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혁신하지 못했었더란 얘기인데 그 부분에서도 지금 일본의 어떤 경영 방침이라든가 회사의 소유 구조에 있어가지고 일정한 변화들이 나타나면서 혁신형 경제로 넘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소니의 경우도 그 일환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을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분들은 어떤 일본이란 나라를 자본주의 경제학 교과서처럼 움직이는 나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90년대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90년대에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본시장을 개방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서방에 있는 그 금융투자기관에서 큰 희망들을 가지고 있었죠. 네. 일본 시장에 들어가서 한번 공격적으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웬걸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굴러가는 것도 아니고 네. 서방의 어떤 금융적 상식하고는 너무나 다른 제도나 조치들이 많고 그러니까 네. 일본은 특이한 나라다라고 하는 게 90년대 말쯤 되면 하나의 예. 교과서처럼 돼 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금리를 찍어 누르는 정책이라는 것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예인데요. 지금 거의 모든 나라에서 중앙은행은 정부로부터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독립성을 표방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일본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중앙은행이 재무성 아래에 있었어요. 대장성 아래. 그리고 사실 지금도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이 과연 일본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는 정말 독립성을 가진 기관인지 네. 의심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정말 독특한 섬나라, 그런 어떤 갈라파고스한 느낌? 예, 그런 게 있었는데 오늘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시 한번 실감이 나고요. 소장님 왜 일본 여행 자주 가시고 카톡에 사진도 많이 올리시던데 네. 엔저가 당분간 지속되면 좀 마음 편하게 여행 다니실 수 있겠네요. 여행도 여행이고 저는 그 일본 책을 좀 많이 사는데 일본 책이 그 참 값이 비싸고 또 이 운송료도 비싸고 그래서 그동안 그 고민이 많았는데 네. 최근 몇 년 들어서 그래서 일본 책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살 수 있었으면 워낙 좋겠는데. 독서광이시잖아요. 요즘 한 달에 한 몇 권 읽으세요? 요즘. 아유 뭐 그렇게 말할 건 아니고 일본 책은 요즘 한 달에 한 2억 원 정도 삽니다. 근데 비싼 거는 한 권에 막 10만 원씩 하고 그래가지고 네. 아유 뭐 겁이 나죠. 네, 홍기빈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